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으로 문학과 문화,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 열촌 김성열입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이 시간이 조금 뜸했는데요. 조금 더 어떤 새로운 포맷을 고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뜸해졌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런 영상,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늘 고안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종종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지에 나오는 이 조준구와 김두수라고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인물은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악당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죠. 도대체 이런 악당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악당들이 악한들이 되는 것인지를 오늘은 이 명리학을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중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조중구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소악한 인간의 대명사라고 할 만하죠. 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속되면서, 즉 속물이면서 악하다고 하는 이런 뜻을 지닌 뜻인데요. 아주 조중구가 바로 딱 여기에 들어맞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조중구는 겉으로는 양반 행세를 하지만은 아주 간교하고 소심하고 가혹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이 최치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육촌 동생이죠. 외가 쪽으로 육촌 동생인데 이 최치수의 집에 사실은 기식하러 끼치러 왔거든요. 끼치러 와가지고는 이 최치수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왜냐면 자기 집안은 망했거든요. 뭐 양반이지만은 망했는데 최치수 집안은 아직까지 상당히 이 재물이 많은 그런 집안이고, 또 최치수가 상당히 자신한테 좀 냉정하고 은근히 좀 조소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앙심도 좀 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김평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귀녀와 또 칠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과 모의해가지고 최치수를 죽이고 그 재산을 뺏으려 할 때 은근히 뒤에서 부추기죠. 이 조중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옛날에 그런 나무의 재산을 뺏어먹은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김평산을 부추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간교하고, 또 이 소심하다고 하는 것은 윤보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윤보는 이 통학당 노릇을 했던 그런 평사리 마을에 그런 이 목수죠. 뜨거리 목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속이 좀 크고 배포가 큰 이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통학당 노릇도 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준구가 서희의 재산을 들어 먹으려고 할 때 창고를 곡간을 습격을 하죠. 곡간 습격을 했을 때 그때 조중구가 나무래니까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뭐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러시오 하고, 다음날 아침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를 텐데 왜 그러냐고 은근히 협박처럼 하니까 겁을 먹고, 뭐 요즘 뭐 소위 속된 말로 꼬리를 마는 이런 장면도 보여주죠. 또 가혹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정한조라고 하는 그런 인물, 이 사람이 동네에 뭐 상민이지만 평민인데 자기한테 은근히 이렇게 좀 감정을 드러내니까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물을 일경한테 고발해서 죽도록 하고, 또 이 삼수라고 하는 이 제3판집의 이 하인이 자기한테 붙었다가 또 뭐 좀 배신도 했다가 이러니까 그걸 눈치채고 또 인물도 나중에 죽도록 만드는 그런 인물이 조중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간교 소심 가혹한 그런 인물이 조중구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최치수의 육촌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이 최치수 할머니인 조씨,
이 최씨 삶이 조씨의 그 오라비가 되는 사람의 마손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훈 집안의 그런 그 장손이고, 또 그러고 은근히 그 이 최치수에게 그 좀 박대를 좀 단항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서희 집에 잠시 왔다가 이 윤씨 부인과 최치수가 죽게 되니까 나이 어린 서희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다가 나중에 결국 재참판 되기 재산을 탈취한 그런 인물이죠. 윤씨 부인은 콜레라로 해서 죽고, 최치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김평산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의 음모로 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서인의 재산을 말아먹은 후에 이 경성에서 친일파들 하고 올리면서 돈 자랑하고 뭐 부호 행세를 하죠. 뭐 온통 그냥 술값 뭐 자기가 쓰고 또 기생들하고 또 놀고, 그런 이 주색 잡기를 뭐 하고 하느라고 돈을 그냥 그 아주 그 허랑하게 쓰다가 나중에 굉장히 그 붕한 그런 지경이 됐는데, 그때 마침 서희가 이 그 계략을 쓰죠. 이 폐광을 조준구에게 중간에 어떻게 사람을 넣어서 폐광을 팔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 조준구가 돈이 없으니까 덥석 걸려 들어갔고는 결국 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파산했을 때 서희가 이 조준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5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줍니다. 그래서 서희도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스스로 왜 그랬을까 하고 좀 어이없어하고 좀 허탈해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서희의 그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이 조준구라고 하는 인물의 하나의 좀 어떤 그 뭐 이 안가품이라고 할까요? 이 돈밖에 모르는 당신은 돈으로 그냥 내가 몇 푼 던져줄 테니까 좀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뭐 안가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사실 5만 원이라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적진 않아요. 그 당시로는 이 5만 원은 요즘 돈으로 치면 한 5억 원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 거금인데요. 어, 그러나 그런 그 돈을 준 것은 이런 하나의 안가품일 수도 있고, 또 서희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악연을 뭐 아주 이제 그 끊자고 하는, 해소하자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배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겠는데, 이건 물론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전당포로 그 돈으로 전당포를 엽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돈 있는 그런 아주 풍신 좋은 노신사 부흥을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 요즘 하는 말로 중풍이 걸려서 죽는데, 그때 자기 아들한테 몸을 의탁하고 애를 먹이다가 그러고 죽죠. 자기 아들이 사실은 이 꼽수였죠. 요즘 하는 말로 뭐 구루병이 걸린 그런 인물이었는데, 병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병수. 그러나 사실 이 인물은 이 부모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씨가 참 착하고 그런 인간이 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에게 이제 뭐 자기가 그냥 아주 파렴치하게 찾아가서 이 아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뭐 이 아들을 또 그래도 그냥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이러다가 끝내 그냥 아주 뭐 비루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이 조중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조중구를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탤런트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1989년에 이 조중구가 있고 2004년에 이 조중구가 또 있어요. 1989년은 이 KBS에서 방영한 그런 드라마였고, 이거는 2004년 SBS에서 방영했었는데, 이 KBS 드라마는 이 연규진이라고 하는 이분이 조중구를 맡았었고, SBS에서는 이 김갑수가 맡았었어요. 김갑수 씨가 맡았었는데, 두 분 다 아주 뭐 연기를 다 잘 했던 그런 분들인데, 글쎄요, 저는 뭐 좀 아무래도 좀 세대가 좀 이런 이 세대에 이 1989년에 가까운 세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연규진 씨가 더 좀 이미지가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토지의 묘사를 하기를, 이 조중구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아주 머리통은 크고 다리는 짧고 이래서 아주 좀 신체가 부조화해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병신스럽게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몸매에 이 또 양풍을, 말하자면 양식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마는 또 아주 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주 희어서 아주 귀티가 나는 그런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여기 나오는 김갑수 씨보다는 이 연규진 씨가 좀 더 뭐 흡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양규진 씨가 그런 악인이 나하고 닮았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보가 그렇게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뭐 또 이렇게 약간의 그런 어떤 흡사한 그런 어떤 외모상의 그런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연기를 아주 잘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유사점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십성으로 살피는 이 조중구, 즉 명리학으로 이제 조중구를 한번 조중구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중구라고 하는 인물은 재성과 이 편인성이 강할 듯해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재성과 편재성으로 나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재물의 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재물의 별인데 이렇게 정과 편으로 나뉜다는 말이죠. 정과 편. 이 정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아주 저속도박도박하고 아주 성실하고 어떤 뭐 은행원 성격이 이게 정재성이고,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긴 한데, 어떤 한탕주의, 요즘 말하자면은 뭐 좀 투기, 뭐 이런 투자를 좋아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이 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성향, 또는 어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성격으로서 재물을 중시하는,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명리학에서는 아극자라고 합니다. 내가 극하려고 한단 말이죠. 무엇을 극하냐? 내가 어떤 이 세상 또는 이 세계를 극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세상을 극한다, 이기려고 한다,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가들, 뭐 쉽게는 뭐 자영업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고객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서비스를 잘 하고, 말하자면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재화를 보상으로 얻어야 되니까, 이런 인물들은 이 세상을 좀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세상을 극하려고 한다, 내가 세상을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여튼 다루려고 한다, 이런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이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또 어떤 성향이 된 거죠. 또 이 편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편인성은 독특한 사고, 외골수, 까탈스러운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이 이 편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조중구에서 독특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조중구는 이 친일 그런 노릇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어떤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주위에 은근히 그냥 일본 편을 들면서 친일 행위를 하죠. 이런 측면에서 편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들 성분이 강하면 좀 범죄 성향이 촉진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본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종화라고 하는 분이 성격 유형이 청소년의 생활 만족도에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강원대 대학원 범죄학과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분은 지금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정학을
그 하면서 교정학이 이렇게 명리학을 이렇게 활용한 그런 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성분이 강하면은 범죄 성향이 촉진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인데, 뭐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게 꼭 반드시 어떤 이런 범죄적인 그런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향이 이제 강하고 특히 좀 다른 성분과 잘못 어울리면은 뭐 그런 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률성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요인들이 아주 강하다고 해도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55% 정도의 어떤 전후의 어떤 예측성 이런 걸 가진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하는데요. 나머지 요인은 자기 자신이 또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앞날을 또 선택하는 거기에 따라서 가진 것이니까요. 뭐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뭐 이 재성 편인성 뭐 이런 것만 있다고 꼭 여러분들이 범죄 확률이 높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중구는 이 제다 신약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물이 많으면 우선 첫째로 재물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분이 굉장히 강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게 되면 그 돈에 눌린단 말이죠. 어,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서 돈에 눌리는 그런 경우들이 로또 같은 거 갑자기 당첨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막 그냥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하중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뭐 도박하고 뭐 술 먹고 그냥 온갖 그런 이 방탕한 그런 짓을 하다가 뭐 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 70%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서 이 좀 몸도 약해지고 자기 신세가 말하면 고단하게 된 그런 경우에요. 또 한 가지 이 제다 신약의 그런 뜻은 뭐냐면은 이 재성이 많으면서 신약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성이 많으면서 이 어떤 신약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이 성분들이 좀 그런 약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재물은 탐내면서 나중에 재물이 나중에 도망가 버리는 이런 경우를 제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가능성은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카의 재산을 그렇게 다 들어먹었지만 나중에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관성은 미약할 것이다. 관성은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어떤 십성인데 그런 십신인데 이것이 미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좋지 않은 결말을 맞았다. 또 여기에 양인살이라든지 삼형살 이런 것도 겸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인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을 잡는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 잡는 칼. 이거는 달리 말하면 아주 성격이 그냥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또 성격이 거칠다는 얘기예요. 조중구가 뭐 삼수라든지 정한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원한을 품고 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또 이 삼형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또 뭐냐면은 이거는 무슨 옥에 갇힌다, 형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달리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교만하고 좀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삼형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조중구가 앞에서 말한 그런 어떤 아주 강요하고 잔혹한 이런 성격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그런 인물은 이 천하의 악당이라고 하는 이 김두수. 이 조중구와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토지에 아주 따끈한 악당으로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이 조중구와 김두수인데, 이 김두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버지가 세린죄인이라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글씨가 찍힌 이 김평산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이죠. 김평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최추수를 죽이고 자기가 그 집의 재산을 들어 먹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김평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물의 아들인데 어릴 적부터 아주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고
하고 또 힘없나게 괴롭히고 그 봉순이를 놀리다가 봉순이가 자기한테 대드니까 돌로 그냥 봉순이 이마를 찍어서 흉터를 치게 하는 그런 거 아주 고약한 그런 아이였죠. 뭐 또 다른 사람 그 물건도 도둑질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어미 그 하만댁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평산의 그 부인이었지만은 이 정말 참 아주 인간성이 나쁜 이 김평산의 그 아내가 돼서 엄청 고생하는 그런 그 인물이죠. 김평산은 그래도 뭐 나름 이 무반 이 끄트머리라고 이 양만 행세를 하는데 이 하만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시집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미의 속을 또 떼게 끓인 그런 그 인물이 이 김두수라고 하는 인물이죠. 원래 이름은 김거복이에요. 뭐 큰 복을 받으라고 아마 아버지가 지어준 그런 이름인가 본데 그런데 제대로 된 그런 복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아주 좀 악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어떤 악행을 한 덕분에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 아주 인부 노릇도 하고 아편장사 노릇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북간도에까지 흘러가 들어가서 거기서 일제히 밀정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해령의 순사부장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또 돈도 좀 모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연해주의 의병장이던 박재수라고 하는 사람을 밀고 해가지고 총살당하게 하고 말이죠. 또 심약한 상위 학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북간도에 그 당시에 있던 유지인사가 민간의 유지인사가 만들었던 그 학교의 교사로 있었지만은 이 인물이 좀 뭐 왔다 갔다 심지도 좀 약한 그런 인물이었죠. 이 인물을 밀정으로 또 이렇게 또 써먹다가 결국 살해하고 또 송해라고 하는 인물 아까 보니 공노인이라고 서해를 도와준 그런 거간군 겸 또 북한도에서 이 여관업을 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죠. 수양딸이죠. 송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여자를 또 겁탈하기도 하고 또 신금녀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정말 또 김두수가 나름으로 그래도 뭐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 어머니를 좀 닮았다고 해서 이 여자가 술집에 있을 때 이 여자가 집안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술집에 아버지 때문에 술집에 팔렸죠. 그렇게 팔린 여자를 어떻게 만나서 계속 이 스토킹 하다시피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독립운동에 이렇게 투신을 하니까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다가 다른 사람 일당들 부르려고 고문하다가 이 여자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기를 하는 그런 인물이 신금년대 이 인물도 죽게 만드는 이런 아주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 이 김두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그야말로 들성부른 나무는 싹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합부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부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절은 이렇게 뭐 헤어진 사람들이 서로 정표를 가지고 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정표 또는 어떤 뭐 신표라고도 하죠. 그러한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 고구려의 유리왕이 자기 아들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헤어질 때 아들에게 어떤 자기는 이 칼 손잡이 아들에게는 그것도 칼날 부분을 주어서 나중에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서로 확인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거 또는 아니면 뭐 깨진 거울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부절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아주 그런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김두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김두수 역의 탤런트도 한번 살펴보면요. 김두수는 역시 1989년 토지에는 이 백인철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배역을 했었고요.
2004년에는 유해진 씨가 또 맡았었는데 이 두 분이 다 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작가가 묘사하기를 이 김두수라고 하는 인물이 앞니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눈은 또 작고 뭐 이렇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얼굴이 좀 이렇게 가늘고 좁고 또 사실은 좀 이 순박하게 좀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이 유해진 씨죠. 근데 이 박인철 씨라고는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이 성격파 배우여서 뭐 여러 조역 뭐 역사물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강한 성격을 연기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런 뭐 굵은 눈썹이라든지 좀 약간 불그레한 이런 눈은 또 얼굴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이분이 또 좀 더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또 김두수가 아주 이 이마는 좁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이게 아주 이 넓게 퍼진 그런 얼굴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는 또 좀 맞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뭐 여러분 나름으로 한번 좀 조합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김두수를 한번 십성으로 보면 어떠냐. 역시 저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중국보다는 약할 것 같고, 뭐 그러나 나름의 축제는 조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김두수에게는 이 겁재성이라는 게 강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물을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한다는 그런 아주 좀 모순된 그런 십성인데, 이게 왜 이런 모순된 이런 성격을 지니냐 하면은 이 겁재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이 비견과 함께 비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성이라고, 비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분인데, 이 두 개가 이 비겁은 이렇게 서로 남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어울리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리가 뭐 무리 속에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근데 이 비견보다도 더 강한 어떤 주관성과 자기중심성, 성부욕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이 겁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부욕이 강하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또 은근히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뭐 자기가 있는 그런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막하는 풀어가면서 그 사람을 또 보습하려고 하는 또 이런 성격, 이런 것이거든요. 이 김두수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 밀정으로 쓰면서 자기 재물도 좀 쓰기도 쓰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끌어들이고, 또 하여튼 막 자기가 이 어떤 레이더에 들어온 사람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급제성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저항적인 그런 성격이 또 이 발동이 되다 보면은 이 강한 그런 어떤 승부욕 이런 것이 저항적 성격으로 또 발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반체제 인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반체제 인사로 하면 뭐 옛날에 소위 운동권에서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 김두수는 뭐 그 당시에 매국노로서의 반체제 이런 옷을 했단 말이죠. 또 나름 이 무관의 손입니다. 무관의 후손인데 아버지가 무관 터머리라고 했죠. 그래서 평관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 평관성이라는 것은 관성인데, 근데 이 평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좀 약하게 있으면은 이 급제성과 함께 좋지 않은 그런 구성을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그런 욕망은 있지만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일제히 그런 밀정이 되어서 이 순사부장 뭐 이런 걸로 풀렸을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양인성이라고 하는 또 있었을 것이다. 아까 전에 조중구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양인성, 좀 거친 그런 아주 독한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강한 자기중심성이 이 백호살도 있었을 것이다.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백호라고 하는 것은 뭐 흰 호랑이란 말이죠. 흰 호랑인데 이거는 뭐 흰 호랑이한테 물린다기보다는 자기가 아주 강한 거센 성정, 기질 이런 것 때문에 주의하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백호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살인데, 이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니까요.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느냐.
소시오패스는 거짓 사기 가학성 공감력의 이 공감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기 가학성이 있고 공감력 부족, 자기 성찰이 부족한 점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할 만하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를 참고로 한 것인데, 근데 소시오패스는 이런 성향의 후천적 환경도 작용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그 환경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건 아주 이 반사회적인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김두수라고 하는 인물은 이 동생은 또 나름 챙겨요. 나중에 그 작품 결말부쯤에서 동생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재산도 이렇게 좀 뭐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또 그리고 어릴 적에 기억에 또 상당히 나름 고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처형당하고 어머니가 결국 그런 충격 때문에 자살을 했을 때 막 머리에 이 나무에 자기 머리를 짓지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런 열등을 계속 좀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을 소시오패스라고까지는 또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틀림없어요. 조중구와 김두수의 차이는 조중구는 이 양반의 외양을 하고 이 좀 속물이고 자존심이 강해서 아래 사람들에게 찬홍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김두수의 경우에 좀 더 타고난 악당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더 나쁠지 누가 더 나쁜 인간인가 쉽게 뭐 사실은 어떤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인데 그런 인간들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연 그러면 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고나는 그런 인간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여러분들이 뭐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참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물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저건 참 타고난 그런 악인들인가 뭐 이런 우리가 참 의문 그런 회의 이런 거 가질 때가 있죠. 이 조중구나 김두수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타고난 그런 어떤 악인의 그런 자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은 또 후천적 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소시오패스도 이 후천적 영향이 또 결합이 되어서 아주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또 달리 빚어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조중구나 김두수의 환경이 달랐더라면은 이런 인물들이 또 어떤 인간형이 되었을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십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명리적인 그런 인간 판단,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 십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확률 55%의 성격이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성, 적중성이 한 55% 내지 60%. 그 다음에 나머지의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앞길, 진로 이런 것은 자기 자신 어떤 결단,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선택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또 빚어지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개연성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결단, 자기 자신의 선택에 또 따라서 인생의 지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어떤 악인의 그런 어떤 성격, 명리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조합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만으로 쉽게 또 이렇게 판명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유튜브로서의 저희 주관적 의견이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십성이 있다고 해서 나도 하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여러 다른 성분들과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소위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운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되느냐 등의 아주 복합적인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이런 제가 말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나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혹시 좀 회의하시거나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말씀드리는 가운데 조금 이런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명리학적인 그런 어떤 해석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BTS의 정국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가 주로 좀 문학적이고 또는 약간 좀 이 학문적인 학술적인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가볍게 또 그리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정국이라고 하는 이 가수를 한번 좀 명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